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21대 정기 국회가 이제 끝이 났죠. 부동산 다시 반등하기를 바라는 사람들 실거주 의무 폐지를 굉장히 기원을 했었는데 이 또한 물 건너 갔습니다. 국토부 법안 소위에도 상정이 안 됐죠. 전매 제한은 이미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완화가 됐지만 실거주 의무는 법을 개정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법안 소위에서 심의한 후에 본회의에 올려야 하는데 이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막기 위한 조치 1.3 대책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실거주 의무 폐지는 없던 얘기가 됐습니다. 전매 제한은 완화돼서 당장 입주권을 팔 수는 있는데 실거주 의무 기간은 채워야 하죠. 2년이라는 실거주 의무 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현행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 범법자가 됩니다. 그러니 당장 전매 제한이 풀렸어도 물건을 팔 수가 없습니다. 입주할 때 피 붙어서 시세 차익만 먹고 빠지려고 했던 사람들 이제 실입주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당장 둔촌주공 분양받은 사람들부터 큰일이 났죠. 실거주 의무를 풀어주겠다라는 그 약속만 믿고 분양받은 사람들도 많은데 실거주 의무 기간 때문에 물건을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시장의 과열기에 나온 조치들이죠. 저금리의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그냥 땡빛 내서 일단 사고 보자 이렇게 뛰어든 투기 수요가 극성을 부렸기 때문에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아 올랐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모든 규제책을 풀어냈고 그 중에 하나가 전매 제한입니다. 분양받고 가보르면 바로 팔고 이런 단타 매매 하지 못하도록 전매 제한 제도를 뒀어요. 선점을 통한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게 도입이 됐었는데 이 제한을 풀어줬습니다. 부분별하게 풀린 대출 때문에 DSR 규제도 도입을 하고 15억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아예 대출을 규제하고 고가의 중도금 대출도 규제하는 등 투기 수요에 대한 유동성을 차단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전세보증금 DSR 예외 풍선효과 운운했던 많은 지역의 분양시장 입주 때 전세 놓으면 된다. 그러니 계약금만 있어도 뛰어들 수 있다. 이 계약금만 마련해라. 이렇게 틈새를 노리는 사람들이 많았던 시장 이것이 집값의 거품을 만들어내는 주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대책이 219죠. 2월 19일 이후에 입주자 모집 공고하는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는 조치를 했습니다. 입주 때 잔금 낼 돈 없는 사람은 시장에 들어오지 말고 실제로 들어가 살 사람만 분양받도록 이러한 제도를 마련을 했는데 이 모든 것 투기 수요 말고 실수요자가 분양받으라는 취지에서 이런 정책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걸 다 풀어 제끼면서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막기 위한 조치를 했었던 게 1.3 대책입니다. 실거주 의무 폐지 이것도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뭐죠? 바로 PF 폭탄을 막기 위한 유일한 해결책이 투기 수요라도 들어와서 일단 분양 물량을 받아줘야 했기 때문에 이걸 한 겁니다.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채권 시장이 경색됐고 자금줄이 꽉 막힌 시장이 됐었죠. 실수요자는 이미 살 수 없는 수준의 집값을 보이고 있었고 분양가 또한 그에 맞춰서 천정부지로 치솟아 올랐어요. 이렇게 되니 정작 분양을 하는 가격에도 실수요자들은 반신반의하면서 청약에 뛰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투기 수요, 욕심을 자극해서 모든 제한을 풀어줄 테니까 당신들이라도 일단 분양받아라 하면서 이런 모든 완화 조치를 했습니다. 실수요자가 살 수 없는 집값 수준을 일단 유지하기 위해서 정책을 풀어냈던 게 작금의 현실이에요. 이렇게 했던 이유, 기업의 도산, PF 사업의 실패, 이는 금융권의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고 또 이미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 집값 빠지길 원하지 않으니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라도 부동산 연착륙이라는 미명하에 온갖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을 했죠. 유동성을 줄여야 되는 시기에 오히려 돈을 풀어 제끼는 정책을 1년간 했습니다. 상상 초월 50년의 모기지를 도입하면서 30살에 집 사면 80세까지 원금의 2배가 되는 이자를 부담하더라도 일단 돈을 빌려줄 테니 이걸 활용해서 집을 사라고 젊은이들을 꼬드겼어요.
또 전 정부가 했던 모든 규제 정책, 그 정책이 효과를 드러내기 전에 속속 폐지하는 조치를 했습니다. 전매 제한도 폐지하고 실거주 의무도 주택법 개정을 폐지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또 PF 시장 이렇게 집값을 떠받들어 줄 테니까 버티라고 하면서 정부가 나서서 체안펀드 투입하고 보증 서주면서 1년을 버텨왔습니다. 근데 정말 시장의 위기는 막아졌나요? 여전히 시장의 위기는 현재 진행형이고 터질 걸 안 터지게 이연시키면서 더 많은 빚을 만들어냈습니다. 또 건설사 부도 났죠. 경남에서 잘 나가는 건설사가 최종 부도 처리됐습니다. 앞으로 추가 도산하는 회사 줄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부도난 건설사 관계자가 이야기를 했는데 장기 미회수 공사 대금이 미수 채권으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유동성이 고갈돼서 한계 상황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사를 하는데 돈은 이미 들어가죠. 이 돈에 대한 대가 결국 분양받은 사람들이 내야 하는데 그 돈이 들어오지 않아서 미수채권으로 쌓여 있고 실제 주머니에 돈이 없으니 12억 어음을 막지 못해서 부도 처리됐습니다. 지주택 공사비 375억 못 받았고 강서구에 있는 아파트 공사비 160억 못 받았습니다. 또 공사비 대신에 대물로 받은 상가 미분양 나고 대출 이자 감당하지 못하고 여기에 원자재 값도 상승하니 결국 견뎌내지 못하고 부도가 났어요. 갖고 있는 토지를 매각하려고 해도 살 사람이 없습니다. 이유? 지금 그만큼 돈이 없는 시기입니다. 다들 여기저기 투자한답시고 다 돈 뿌려놨기 때문에 정작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서 헐값에라도 팔아보려고 했지만 결국 돈을 마련하지 못해서 망하게 됐습니다. 이미 지어놓은 물량 소화도 안 되고 이자도 감당하기 힘들어서 결국 망했어요. 이게 비단 이 건설사만의 문제일까요? 대부분의 건설사가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다 쓰러진다고 하죠. 건설사 집 팔아서 이자도 못 냅니다. 영업이익보다 이자 비용이 많아서 정작 채무 상환이 어려운 잠재적인 부실 상태에 있는 건설기업 900곳이 넘습니다. 업계 전체의 40%가 넘게 지금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근데 이들 살리기 위해서 모든 규제 풀어줄 테니까 돈 더 많이 빌려가지고 제발 시장에 들어오라고 한 정책, 언발의 오줌 누기 정책을 했던 겁니다. 올해 13번째 건설사 도산이었고 못 받은 600억이 있는 상태인데 현금 12억이 없어서 부도가 났어요. 건설사 올해만 509곳이 폐업을 했습니다. 재작년에 305개, 작년에 360개, 올해 509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시장에 사줄 수 없는 가격으로 물건을 팔려고 하고 있고 더 이상 사줄 수 없는 한계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 버텨내지 못하고 망해가고 있고 그 망하는 숫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직 대기업 건설사 망한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죠. 롯데건설 위기설 있었지만 아직까진 잠잠합니다. 그럼 대기업들은 안전할까요? 지금 수주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벌려놓은 사업장들의 공사 대금, 이 원가 맞추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기에 새로 수주는 아예 막았습니다. 또 당장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 여러 사업장들조차 삽도 안 뜨고 그냥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마포의 유수의 사업장조차 공사 진행하는 걸 꺼려하고 있습니다. 공사비를 내줄 주체 바로 조합원들 그리고 분양받은 사람들입니다. 가게가 돈을 내줘야 되는데 이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나 커지고 있어요. 또 정비사업 수주를 위해서 할인 경쟁했었고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공사비 후불이나 다름없죠. 또 일부는 대물로 받아서 처리를 하는데 시장 상황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물건으로 받은 경우 할인 분양을 해서라도 현금을 확보해야 되는데 수분양자들 이거 할인 못하게 막고 난리를 피우죠. 그러니 지금 건설사들의 위기 상황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이 좋아지려면 부동산 경기가 다시 화랑이 와서 사람들이 돈을 어디서 척척 구해서 이 모든 대금을 순조롭게 지급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걸 기대하기에는 시장의 돈줄은 말라 버렸어요. 그러니 상황이 나빠질 수밖에 없고 이연시키면 이연시킬수록 그 부실의 크기는 커져가고 있습니다.
잠깐 둔촌주공의 불을 끄느라 일삼대책 모든 규제를 풀어 제끼면서 상황을 이연시켰지만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 폐지를 기대를 했지만 물 건너갔고 이를 믿고 분양받은 사람들 지금 당장 둔촌주공뿐 아니라 줄줄이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예전에 핫했던 단지 기억들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반포의 원베일리 이제 입주를 했죠. 8월에 입주를 했는데 10억의 로또라고 얘기했던 이 단지 절대적인 분양가 감당하면서 분양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극히 부족했습니다. 흥행에 실패할 수도 있었는데 성공한 이유 219 제외가 큰 역할을 했죠.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걸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고 46제곱미터짜리 분양받으려고 해도 현금 9억은 있어야 참여할 수 있는 청약이 현금 5억만 마련할 수 있으면 59제곱미터짜리 분양받을 수 있고 입주 때 잔금 전세가로 치를 수 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상황리의 분양을 마쳤어요. 재작년에 나왔었죠. 10억 로또 실거주 의무를 피했고 전세 나서 잔금 낼 수 있으니까 당장의 계약금, 이 계약금도 엄청 큰 돈이기 때문에 사람들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수 없는 그 가격이었습니다. 근데 이 계약금 어쨌든 마련하고 중도금 2번만 내고 나머지 연체하면 나중에 잔금 때 이 모든 분양가 치를 수 있으니까 도전해라. 그렇게라도 분양받으면 10억의 로또를 맞는 거니까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홍보를 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청약에 뛰어들었습니다. 시세의 60에서 70% 가격에 공급된다고 했지만 전용 면적 제일 작은 46제곱미터짜리 9억에 분양을 했어요. 59제곱미터짜리 14억, 74제곱미터짜리 17억에 분양을 했습니다. 3년간의 이자 비용까지 고려하면 이거보다 훨씬 더 비싼 금액의 집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죠. 당시의 예상 전세가 입주 때 되면 59제곱미터짜리는 전세가 16, 17억 이 정도 그 이상 갈 거기 때문에 일단 돈이 없어도 분양받으면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 사람들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분양가 이렇고 여기에 추가 옵션 이자 비용 고려하면 플러스 1, 2억 이 정도가 투자 금액이 되겠죠. 입주가 8월이었는데 그 전부터 전세 놓느라 난리였습니다. 10억대 전세가 속속 등장을 했고 전용 59짜리 12억, 84짜리 20억 이렇게 매물을 내놨어요. 분양 당시에 예상했던 것보다 낮은 금액의 전세 시세지만 어쨌든 잔금은 커버할 수 있는 수준 그 정도의 전세를 희망을 했습니다. 결과는 59제곱미터짜리 같은 경우는 16억의 전세를 예상했지만 9억 정도 전세를 놓을 수 있었어요. 분양가 14억에 옵션 이자 비용 이런 거 고려하면 한 15억 정도 되는데 전세로 9억을 땡기고 자기 자본이 5에서 6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74제곱미터짜리 같은 경우는 20억 전세를 예상했지만 전세 11억 정도에서 형성이 됐죠. 18억 정도 투입돼야 됐는데 이 중에 11억, 12억은 전세로 메꾸고 자기 자본 6억 정도를 투입해서 이 물건의 주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들어갔어요. 자기 자본 5, 6억 이거 마련하기도 힘들었지만 일단 모자라는 돈은 전세로 메꾸면서 주인이 됐습니다. 물론 지금 시세 몇십억 간다고 하니까 시세 차익 누린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모두가 그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1년간 시장에 불을 지피기 위해서 온갖 조치를 한 덕에 일부 매매 수요가 살아나면서 이 시장에서 정말 10억의 로또를 챙긴 사람들 나타났지만 나머지는 아직도 물건으로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특례보금자리론도 사라지고 폭락의 시동을 걸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서 과연 이들 10억의 로또 끝까지 챙겨낼 수 있을까요? 요즘 기사 살벌하죠? 2차 하락이 현실화됐다. 집값 뚝뚝 떨어지고 있다라는 기사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시장은 얼어붙을 대로 얼어붙고 있습니다. 팔자는 사람은 점점 늘어나고 있죠. 매수 심리는 6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고 그동안
여전히 집값 오른다고 얘기했던 많은 전문가들 본격적인 집값 하락 국면이라고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집값 하향 안정세로 전환 가속도가 붙는 모습, 점점 집값의 거품이 빠져가고 있는 시기입니다. 매수 매도 생각하는 가격차 굉장히 컸었는데 한 푼도 안 깎겠다고 버티겠다고 했던 집주인들 이제 속속 백기를 들고 있습니다. 몇 천만 원씩 낮춘다고 급매로 내놓아도 안 나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매수자들 떨어지는 집값 보고 정말 시장 상황이 얼어붙고 있음을 체감하고 있으니 관망세로 돌아섰어요. 거래 절벽이 극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10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 22%가 급감을 했습니다. 50년 초장기 모기지, 특례 보금자리론 일반형 이런 대출을 통해서 아직도 집값이 오를 거라고 믿는 영끌들, 젊은이들을 속여서 시장에 들어오게 했지만 그들이 끝나고 나니 다시 시장은 22년 얼어붙었던 시장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시장을 북돋우는 말, 공급이 부족해지고 곧 금리가 내리게 될 거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시장이 반등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급 새로 짓는 거가 다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자기가 살 집도 아닌데 분양만 받으면 아니면 싼 값에 선점하고 있으면 나중에 비싸게 팔 수 있을 거다라고 믿으면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 견디지 못하고 내놓는 물건도 공급입니다. 공급은 부족하지 않아요. 또 금리가 내려가는 상황이 올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 금리를 내린다는 거 인플레이션이 잦아들지 않았음에도 금리를 내리는 조치를 한다는 건 그만큼 경기 침체가 심각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경기 침체가 심각할 때 금리가 낮아진다고 해서 집값이 오른다. 이걸 기대하기 어려움에도 계속해서 반등의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집값 얼마나 떨어지고 있는지 기사 나온 아파트 한번 살펴보면 남산타운 아파트가 기사화 됐습니다. 여기 최고가 18억 가까이 찍었었죠. 근데 지금 13억대에 팔리고 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4억이 넘게 빠졌어요. 근데 이것도 아직 떨어질 폭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 집값 급등기 이전에는 8억도 안 하던 집이었어요. 17억 5천에서 13억 5천, 겨우 4억 빠졌는데 8억까진 아직 6억이나 남아 있습니다. 예전에 7, 8억대 그거보다 더 낮은 금액의 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치만 감당할 수 없는 이자 때문에 아니면 더 이상 집값을 유지할 메릿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이거보다 낮은 가격에도 빠져나오려면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집값의 하락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 불쌍한 건 시장의 반등만 믿고 이 시기에 뛰어든 영끌들입니다. 실거주 의무 폐지가 되니까 둔촌주공 입주자들 뒤통수 맞았다. 계속 기사화되고 있죠. 전국에 4만 가구 넘는 이 아파트들 실거주 의무 규제를 받습니다. 2.19 이후에도 이렇게 많은 아파트가 분양이 됐고 지금 시점에도 또 분양하는 아파트들 있죠. 이들 실거주 의무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얘기는 집을 정말 살려고 분양받은 사람들,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분양받았다면 아무 문제 없지만 이거 나중에 정책 사라지고 나면 전세 놓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전체 집값 중에 20%만 가지고도 일단 소유하자. 이렇게 뛰어든 사람들이 감당해야 되는 집값입니다. 실거주 의무 폐지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여당에서는 잔금 부족 등 개인 사정으로 실입주가 어려운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입법이라고 하면서 빨리 처리하려고 하고 있고, 야당에서는 실거주 의무가 사라지면 갭 투자처럼 투기가 성행할 수 있다라는 이유로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실제 입주 때 거주하지 않고 전세금으로 충당하려고 했던 사람들 갭 투자이죠. 기축의 갭 투자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신축에 대한 갭 투자입니다. 갭 투자한 사람들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으면 전세 사기범이 됩니다.
요즘 전세 사기 이슈 장난 아니죠? 결국 돌려줄 능력이 없음이 이미 증명된 사람들한테 그 집을 유지해서 프리미엄을 가져갈 수 있게 도와주자는 의미로 이 개정을 논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통과될 수 있을까요? 물론 집값 전부 다 자기 자본만으로 마련할 수 없는 거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집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자금은 가지고 있어야 부동산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채 참여한 사람들,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정책 반드시 필요할까요? 실거주 의무 폐지,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그동안 시장에 거품을 키운 거 돈 없이 선점한 갭 투자 때문이죠. 기축에 대한 갭 투자도 마찬가지고 이처럼 분양받는 아파트에 대한 또한 갭 투자와 동일합니다. 지금 시장이 꽁꽁 얼어붙은 상황에서 또다시 갭 투자할 수 있게 풀어준다고 꼬셔서 들어온 영끌들입니다. 그렇게 들어온 사람들 당장 둔촌주공처럼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버텨낼 재간이 없어요. 결국은 부동산 경착류 또 PF 시장의 붕괴 이를 막기 위한 임시 조치의 순간적 재물로 쓰여진 것과 같습니다. 집값이 폭등하던 시기 정책을 20몇 번이나 냈지만 이거 백약이 무효할 정도로 시장은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하락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온갖 정책을 통해서 시장이 경착륙하는 걸 잠시 멈췄지만 그 피해만 더 늘어나 있는 상황이고 이를 타개할 획기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영끌 하지 말라고 하면서 막을 때도 자발적으로 했던 영끌, 그게 멈추고 시장이 붕괴될까봐 꼬드겨낸 영끌, 이들 모두 자기의 순자산은 사라지고 평생의 기간 동안 갚을 빚만 쌓여있는 게 현실입니다. 금리 살짝 오르면서 부채 축소되는 모습 잠깐 보이다가 오히려 더 가계부채는 폭증을 했고 국가가 가지고 있던 룸은 소진이 됐습니다. 새로운 영끌은 양산됐고 그렇게 연명해 놓은 PF 폭탄은 훨씬 더 크기가 커지게 됐습니다. 결국 이런 모든 조치가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님에도 일단 상황을 모면하자 이렇게 갔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죠. 정책을 주도했던 분 환한 표정으로 국토부를 떠났습니다. 부동산은 사이클이란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게 뜨겁게 달아오르던 시장, 그 시장 버텨낼 만큼 소득이 받쳐주지도 않으면서 빚으로 키워왔던 시장 실체가 드러나고 이제 하락기를 맞이했습니다. 대세를 막을 뾰족한 수단이 없습니다. 영끌들의 망연자실 이해는 가지만 그들의 선택이고 결국은 이들의 손실 확정이 집값의 정상화로 가는 길의 대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